원한의 강. 운명적 만남. 선조 24년 봄, 경상도 안동에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강현석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각에 작은 시골 마을에 당도했다. 28배 나이에 이미 향리에서 명망이 높은 선비였던 그는 단정한 용모와 깊이 있는 학식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자리한 주막은 비록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강현석이 말에서 내려 주막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쪽에서 한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30 남짓해 보이는 그녀는 과부의 신부님을 알리는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미모는 가히 압도적이었다. 맑고 깊은 눈동자와 단아한 얼굴선, 그리고 애수 어린 표정이 묘한 매력을 풍겼다. 어서 오십시오. 하룻밤 묵어 가실 건가요? 과부의 목소리는 청아하면서도 어딘지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강현석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그렇소. 한양까지 가려면 아직 이틀은 더 가야 하니 오늘 밤 신세를 치고자 하오. 과부는 강현석의 단정한 모습과 품격 있는 말투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남편을 잃고 홀로 주막을 꾸려온 지 3년, 그동안 수많은 나그네들을 맞았지만 이처럼 마음을 설레게 하는 남자는 처음이었다. 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과부는 강현석을 안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비록 소박했지만 온돌이 잘 들어 따뜻했고 깨끗한 이불과 베개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저녁상은 언제 드시겠습니까? 해가 완전히 지면 차려주시오. 강현석이 방에 짐을 풀고 있는 동안 과부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준비했다. 평소보다 훨씬 공들여 음식을 만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에 대한 연모의 정이 깊어져 갔다. 제2장 금지된 유혹. 저녁상이 차려지자 강현석은 과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에 감사를 표했다. 된장찌개와 나물, 그리고 정갈하게 구운 생선까지. 비록 시골 주막의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음식이 정말 맛있소. 부인께서 직접 준비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입에 맞으시다니 다행입니다. 과부는 강현석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의 단정한 식사 예절과 온화한 미소에서 깊은 매력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강현석은 방으로 들어가 촛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과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만 그의 방 쪽으로 시선이 향했다. 촛불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리는 것을 보며 과부의 마음은 점점 더 간절해져 갔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과부는 자신을 다독였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낸 3년의 세월이 얼마나 외로웠던가.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이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밤 이 낯선 선비에게 이토록 강렬한 감정을 느끼다니. 밤이 깊어가자 과부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다. 내일 아침이면 그는 떠날 것이고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단 하룻밤만이라도 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 싶다. 과부는 용기를 내어 강현석의 방문 앞으로 갔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똑똑 두드렸다. 선비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3장 거절과 수치.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던 강현석이 문을 열었다. 촛불에 비친 과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신가요? 과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선비님, 저는 말끝을 잇지 못하고 망설이는 과부를 보며 강현석은 그녀의 마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부인, 혹시 선비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홀로 지낸 지 3년 이토록 마음이 설레는 분을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단 하룻밤만이라도 이 외로운 몸을 위로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과부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강현석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과부의 아름다운 모습과 간절한 마음에 일순간 흔들리는 자신을 느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부인의 마음은 잘 알겠소.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왜 그러십니까? 저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다는 말입니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도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은 과부의 몸이시고 저는 아직 장가들지 않은 총각입니다. 이는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강현석의 단호한 말에 과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리, 예법. 과부는 중얼거리듯 말을 반복했다. 그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이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마음보다도 부인, 사람은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길이요. 과부는 강현석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다. 그토록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도리와 예법이라는 차가운 말로 거절당하다니 수치심과 모멸감이 온몸을 휩싸랐다. 도리, 예법. 과부는 다시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이 가슴 아픈 외로움은 누가 달래주겠습니까? 이 간절한 마음은 그저 부끄러운 것일 뿐입니까? 강현석은 과부의 아픔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부인, 지금은 괴로우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바른 길이 때로는 가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요. 과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깊은 절망과 상처가 배어 있었다. 제사장 원한의 씨앗.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과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다. 태어나서 이토록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경험은 처음이었다.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을 도리와 예법이라는 차가운 잣대로 평가받다니. 내가 그토록 부끄러운 여자란 말인가? 내 마음이 그토록 더러운 것인가? 과부는 자신을 자책했다. 하지만 동시에 강현석에 대한 원망도 커져갔다. 냉정하고 무정한 남자.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돌덩어리 같은 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과부는 새벽이 되자 일어나 강현석의 아침상을 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정성도 들이지 않았다. 차가운 밥과 된장국, 그리고 시든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다. 강현석은 아침상을 받으며 과부의 변한 태도를 느꼈다. 어젯밤의 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음을 알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부인, 어젯밤 일로 상심이 크신 모양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만하십시오. 과부는 차갑게 말을 끊었다. 선비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강현석은 과부의 말에서 깊은 상처와 원망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침을 마친 강현석은 숙박비를 지불하고 주막을 떠났다. 말 위에서 한번 뒤돌아보니 과부가 주막 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강현석이 완전히 사라진 후 과부는 주막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그리고 그날 밤 깊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늘의 이 수치스러운 치욕은 결코 잊지 않겠다. 원기가 되어서라도 꼭 갚아주겠다. 이것이 과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제5장 임진왜란의 시작. 그로부터 1년 후인 선조 25년 1592년 4월 조선에 큰 변란이 일어났다. 일본이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입한 것이다. 임진왜란의 시작이었다. 왜군은 부산진을 시작으로 순식간에 조선 땅 깊숙이 침입해 들어왔다. 조선의 정규군은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연전연패를 거듭했고 왕은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떠나야 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선비들과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무기를 들고 일어선 것이다. 강현석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한양에서 과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외란의 소식을 듣고 즉시 의병을 모집했다. 그의 명망과 학식을 따르는 향리의 젊은이들이 속속 모여들었고 이윽고 100여 명의 의병대가 구성되었다. 강현석이 이끄는 의병대는 왜군의 진격로를 차단하기 위해 금강 연안에 진을 쳤다. 강을 천연방어막으로 삼아 왜군의 북상을 저지하려는 전략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정규군이 아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 강을 지켜 왜군이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강현석의 말에 의병들은 힘찬 함성으로 답했다. 모두의 얼굴에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제6장 원기의 복수. 강현석의 의병대가 금강에서 왜군과 대치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강 건너편에는 왜군 1000여 명이 진을 치고 있었고 언제 강을 건너 공격해올지 모르는 긴장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날 밤 강현석은 순찰을 나섰다. 의병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각 초소를 돌아보며 사기를 북돋우는 것이 의병장으로서의 그의 임무였다. 강가를 따라 걷던 강현석은 문득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갑자기 주변이 싸늘해지더니 저 멀리서 희미한 인형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강현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1년 전 그 주막에서 만났던 과부였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죽었을 텐데. 원기가 된 과부는 생전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강현석을 바라보며 음침한 미소를 지었다. 강현석, 드디어 만났구나. 그대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1년 전 주막에서 도리와 예법을 내세워 내 간절한 마음을 짓밟던 그 선비 말이다. 강현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는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 너 때문에 죽었다. 그 수치스러운 밤 이후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하지만 죽어서도 너를 잊을 수 없었다. 이 원한을 갚기 위해 원기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원기의 말에 강현석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이 도리를 지키려 한 일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나는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한 것뿐이었다. 옳다고? 원기는 비웃듯 웃었다. 네가 말하는 그 도리와 예법이 얼마나 차갑고 무정한 것인지 아느냐? 그것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상하게 하는지 아느냐? 강현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늘 밤 너는 내가 당한 그 수치와 절망을 똑같이 맛볼 것이다. 그리고 나의 한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원기는 그 말을 남기고 강 쪽으로 걸어갔다. 제7장 패배의 징조. 다음날 새벽 강 건너편에서 왜군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들이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강현석은 의병들에게 경계령을 내리고 전투 태세를 갖추게 했다. 모든 병력을 강변에 배치하고 왜군이 강을 건너려 하면 즉시 화살을 쏘아라. 의병들은 강현석의 명령에 따라 각자 위치에 배치되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모두가 왜군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왜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강 건너편에서 한 여인이 나타난 것이다. 저것을 보십시오. 한 의병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강현석이 바라보니 바로 어젯밤 나타났던 그 원기였다. 과부는 치마를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강물이 가장 낮은 지점을 따라 유유히 걸어가고 있었다. 저 여인이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의병들은 경악했다. 그 넓고 깊은 강을 마치 평지를 걷듯이 건너가는 여인의 모습은 신기하기만 했다. 하지만 강현석만은 그 의미를 알았다. 저것은 왜군들에게 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원기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저 여인을 막아야 합니다. 강현석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왜군들도 그 광경을 목격했다. 조선의 여인이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그 길을 따라 진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격하라. 왜군 장수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백 명의 왜군이 일제히 강으로 뛰어들었다. 과부가 건넌 그 길은 정확했다. 강물이 가장 낮고 여울이 진 곳으로 성인 남자라면 충분히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지점이었다. 제8장 무너진 방어선. 왜군의 기습적인 도강에 의병들은 당황했다. 강을 천연 방어막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군들이 물살을 헤치며 건너오고 있었던 것이다. 화살을 쏘아라. 강을 건너지 못하게 막아라. 강현석이 필사적으로 외쳤다. 의병들이 화살을 쏘았지만 이미 상당수의 왜군이
강을 건넌 상태였다. 게다가 왜군들의 무기와 갑옷은 조선의 의병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의병장님, 적이 너무 많습니다. 방어선이 뚫리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비관적인 보고가 들려왔다. 강현석은 마지막 수단으로 의병들과 함께 직접 전투에 나섰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때입니다. 모두 따라오십시오. 강현석이 칼을 빼어들고 왜군을 향해 돌진했다. 의병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장비와 훈련에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용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전투는 처참했다. 의병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고 강현석 자신도 여러 곳에 상처를 입었다. 그때 다시 원기가 나타났다. 과부는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떠하냐, 강현석? 이것이 바로 절망의 맛이다. 내가 그날 밤 느꼈던 그 절망 말이다. 강현석은 피를 흘리며 원기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대가 원한 복수인가? 그렇다. 너는 나의 간절한 마음을 도리와 예법으로 짓밟았다. 그 결과 나는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너도 같은 절망을 맛보아라. 제구장 쓰라린 깨달음. 전투는 의병들의 참패로 끝났다. 살아남은 의병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강현석도 큰 부상을 입은 채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산속 동굴에서 상처를 치료하며 강현석은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1년 전 주막에서의 일, 그리고 오늘의 참패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이 이런 결과를 낳다니. 강현석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다. 도리와 예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했던 것이다. 며칠 후 상처가 어느 정도 나은 강현석 앞에 다시 원기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참모습이 아니라 슬픔이 깃든 얼굴이었다. 이제 내 마음을 이해하겠느냐? 원기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소. 이제야 그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소. 강현석의 말에 원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나는 그저 외로웠을 뿐이다. 홀로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군가에게 마음을 의지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간절한 일인지, 그것을 너는 알지 못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강현석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너무 경직된 사고에만 갇혀 있었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랐소. 원기는 강현석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죽었고 너는 패배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제10장 용서와 해원. 강현석은 원기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대를 이해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오. 도리와 예법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짓밟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소. 원기는 강현석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1년 동안 품고 있던 원한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다. 내 마음이 더럽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다. 강현석이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대답했다. 그대의 마음은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니었고 나의 교만이 이처럼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는 몹쓸 자만이었소.